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어제 포탈 실시간 검색 순위, 보통은 여기 이제 연예인들이 주로 다 올라오는 데인데 갑자기 심상정 의원님이 혜성처럼 등장하셨어요.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또 무슨 연애사가 있는가 깜짝 놀라서 클릭을 해봤더니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 뭐 이런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국회 기자회견 기사가 나오고 또 댓글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베스트 댓글 좀 볼까요?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 하고 봉사직으로 하면 500명도 아무 상관없음. 골 빠진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수는 더 줄이고 세비도 더 줄여야 합니다. 좋아요가 9,400건 이상.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네티즌들은 일단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그러면 일단은 뭐 앞뒤 정황 가리지 않고 열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시민들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뭐 그 민주주의 밥 먹여주냐 이렇게 화를 내실 때 민주주의 하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잘하란 얘기지.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이 그런 정도로 폭풍 그 반응을 보일 줄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그렇게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 안 둔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선거법에 대해서는 절대 공론화를 안 하고 조용조용히 암중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반응을 아마 그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다른 당의 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이게 화제가 됐는데 그럴 때마다 좀 긴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거법 개정 이렇게 이전처럼 뒷공문위에서 적당히 그 지도부들 간에 짜맞추기 해갖고 스리슬쩍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청나네요. 지금 뭐 11,742건, 9,400건 그리고 또 그 심상정 의원님을 또 지지하는 그 댓글들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합치면 지금 반응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뭐 이건 뭐 저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시한 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뭐 잘한 거 없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뭐 기득권만 챙기는 이 국회의원들 이런 데 대한 평상시 분노가 어제 이렇게 폭발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그 반대하시는 글 중에도 아주 의미가 있는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은 특권 축소부터 진짜 해라. 그러고 나서 신뢰를 얻고 의원수 늘려라. 그 얘기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뭐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그 국민들이 반대에 숨어서 이 선거법 개정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점을 어제 보여주신 거다 생각합니다. 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360명으로 늘리되 특권을 축소하자. 뭐 이런 거죠. 오늘 100분 토크가 바로 이제 그런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을 정반대로 돌려놓는 방송이 될지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국민들 관점에서는 국회의원 수 늘리자 이러면 일단 벌써 거부 반응부터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조건반사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러나 국민들은 욕만 하고 신경을 끊어야 정치인들이 행복한 일, 그게 바로 정치관계법 개정, 즉 선거제도 개혁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전문가이신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치학과 최태욱 교수님 함께 모시고 깨알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욱 교수님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기 소개를 좀. 저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제도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 개혁 문제하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맞물려서 잘하면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들떠 있습니다. 요즘. 예. 요즘 국회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분이에요. 개헌 문제에 관련된 뭐 토론회나 이런 데도 자주 나오셔서 모든 말씀하시고. 국회 토론회에 최태욱이 빠지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불러서 어떻게 방어할 건가, 방어 논리를 위해서 부르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협력하기 위해서 부르고 그렇습니다. 서울 월드컵 나가셨던 최태욱 씨는 아니죠? 검색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앞에 축구선수 최태욱이 뜨고 네. 두 번째 대학교 최태욱이 뜨더라고요. 예, 이게 그 386 세대의 문제입니다. 한계이고요. 예, 바로 이제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이죠. 뉴스 보신 분들 제법 계실 텐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정치권이 아주 까무러칠 법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내용은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지역구가 246명에 비례대표가 54명 있는데 지역구 46석 없애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자. 이런 안입니다. 근데 지역구 하나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복잡한 문제죠. 현역, 도전자 등등 이해관계가 걸리는 피 터지는 투쟁이 벌어지는 이런 사안인데 이걸 이제 무려 46개 없애자라고 했으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역구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데 그냥 늘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혁신적인 점이 바로 이것인데 종전 방식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의석 배분을 정당 득표율에 맞추자는 겁니다. 먼저 선관위가 왜 이 시점에서 언론이 핵폭탄 또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혁신적인 개정 의견을 냈는지 짚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의 독소 조항이 뭐고 또 선관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지 우리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선관위 계신 분들이나 바깥에 계신 분들 저도 궁금해서 저도 이 안 나왔을 때 24일 날 발표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안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봤거든요. 처음에는 100대 200 그래서 저 2012년 대선 때 그 문재인 캠프에서 100대 200 안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썩 훌륭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독일식 연동제에 가까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렇게 정말 혁명적인 안을 어떻게 선관위가 이 시점에서 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몇 분한테 여쭤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선거 관리하는 헌법기구니까 그 선거 제도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제일 관심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쭉 민주화 이후에 관리를 해보면서 우리 선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로 요약이 됐겠죠. 아마 내부에서도. 그래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 온전케 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라든가 소위 이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득표 얻은 만큼 의석이 나눠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의 문제. 그래서 오히려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회가 통합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되는 그래서 사회 분열에 혹시 도와주는 기능까지 하는 역기능까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제도로서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그 전에도 가끔씩 냈더라고요. 선거제도 개혁안을. 그런데 이제 관심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내에서 몇 분들이나 그랬을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특히 이제 열정적으로 개혁해야겠다 혹은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헌재 판결을 보고 헌재 판결 나온 거는 이번에 정의당에서 기여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 판결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선거제도 개혁안들이 막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기회가 좋다. 이 점에서 우리도 선거관리위원회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중립적 위치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내보자. 이런 좀 중지가 모아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내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헌법기관이 낸 안이라서 아주 훌륭한 안을 전 냈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장이랄까 좋은 의미의 파장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두를 정치권 그리고 정치 사회 전체에 대해서 아주 좋은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 이제 그 선관위 발표되고 나서 그 이제 제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데가 새누리당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 끝나자마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 자리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이런 다른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감격했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근데 선거법은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 새누리당 그 지도부들 만나면은 그래요. 선관위 지들이 선거 관리나 하면 됐지. 예? 그 무슨 개혁을 선도하려고 드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왜 불만이 많으냐? 지금 선관위 안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정당 지지대로 의석수를 보장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장 지난번 총선만 하더라도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 42%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치면은 의석수를 한 24석을 더 가져간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를 더, 그러니까 18석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선거 제도가 그 정당의 지지율에 필요한 의석을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아니고 절반 이상의 사표를 양산시키면서 지금 양당에 아주 그 프리미엄을 더 갖다 주는 예. 그 거대 정당인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를 갖다 주는 그런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가진 놈이 다 가져라. 뭐 없는 놈은 그냥 굶어 죽어라 이런 제도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분들한테 뭐라 그랬냐. 아니 대표님 그러면서 뭐 이 선관위가 야당안 받아가지고 막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야당안이 아니고요. 그 새누리당에서 부르는 정치학자들 또 선거법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지금은 이미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선거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의 거의 95% 이상이 세부 안은 좀 다르지만은 현행 제도 그러니까 지금 승자 독식 제도 가지고는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다 일치된 견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지금 지체돼서 못 쫓아오는 겁니다. 그 야당 뜻 갖고 한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반영한 거고 그래서 여야 또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학계에서는 또 이미 그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 저기 뭐랄까 지금 심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핵심이 뭐랄까 선거제도의 아주 기초 원칙에서 벗어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인가 바로 이 표의 등가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17대 총선을 본 경우에요. 17대 총선에 그러니까 지역구 한 석 얻는데 필요한 득표수, 그래서 1석당 평균 득표수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6만 9천 표였어요. 예. 그 열린우리당이 한 석을 지역구 한 석을 만드는데 필요한 표수가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46만 표였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거의 7배의 표가 모아져야 민주노동당 한 석 얻고 그러니까 가치가 7배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열린우리당 지지자하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는 1인 1표 말인 1인 1표인데 사실은 7배 가치가 차이가 나는 한 명이 7명이야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의당은 35명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노동당에 간 표는 거의 다 사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등한테 가지 않는 한 어차피 지금 선거제도는 1등 뽑기 게임이니까 2위 2위한테 간 것은 뭐 한 표 차이로 졌을지라도 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더기 사표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념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게 지역 차이도 그래요. 이 19대 총선, 바로 지난 총선 때 소위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보면 말이죠. 새누리당이 그때 1석당 필요한 표수가 4만 9천 표였어요. 4만 9천이요? 네, 민주당은 35만 7천 표. 35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7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 지역적으로 1인 1표가 전혀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비례성. 매우 불비례적인 선거제도다. 여기 문제의 핵심이죠. 지금 선거제도.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 360석으로 늘리자. 그러고서 이제 뭐 네티즌들께서도 크게 반응을 했지만 방송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채널 A에서 방송한 거를 잠깐 보니까 거기 이제 그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당처럼 뭐 5석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에서는 의석 늘리는 게 절실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정의당의 당파적 이해 때문에 의석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끊어버렸는데. 보지 마세요. 정신건강 해로와.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가불관계 청산이니 경제민주화니 공정경쟁 그 뭐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보하자는 거야. 그럼요. 부당한 특권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지금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당에 편향된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당 경쟁, 정치 경쟁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양당 체제가 유지돼 왔다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투표 민심이 비례해서 의석수에 보장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선거법 개정 문제는 당리당략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대로 정치 갖고는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도대체 뭐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가 돼야지. 이게 무슨 뭐 맨날 기득권 세력들만 대변하는 국회 되겠냐. 이런 문제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될 그 제도가 바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몰매 맞을 걸 각오하면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본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토크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저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냥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 정당별로 이렇게 차이가 7배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표 많이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된다 이거잖아요. 각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투표하는 것을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느냐와 관련된 거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건 정당 정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보지만 국회의원이 누구든 상관없이 여야 간에 부딪혀 가지고 뭐 강행처리를 하네 뭐를 하네 보면 다 패싸움이지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결국은 민심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의석비로 그대로 연결이 돼야만 그렇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그렇죠. 거지 사람을 통해서만 가는 거는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안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표를 찍잖아요. 하나는 사람을 뽑아주고 하나는 정당을 뽑아주는데 정당의 의석은 이 두 번째 표로 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는 뭐냐 그러면 정당표 두 번째 표로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그 정당 당원 중에 누가 국회의원 하냐 그거 결정하는 건 첫 번째 표로 하고 정당의 의석수는 두 번째 표로 결정을 해라. 네. 이게 이제 지금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가 제안한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중심을 놓고 대의민주주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정당을 정치의 주체로 놓고 정치의 단위로 놓고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은데 요새 이제 승용차 보면 독일차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수입차 점유율이 70%가 넘는다는데 딴 거는 몰라도요. 자동차는 독일 거 좋아요. 선거제도도 독일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심 대표가 아까 얘기했더니 노동조합도 독일 게 좋다고 그러는데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개 있지만 축구도 그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독일제 중에 최고로 믿을 만한 게 선거제도랑 노동조합이랑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고요. 우리 그 유시민 대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대표네 유시민 작가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구체적인 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게 뭐냐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비례대표는 당신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비례대표는 직접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는 뭐냐면은 그 정당 보스나 지도부가 선거 자금 내는 정당 실세들이 자기 계파 늘리기 위해서 비례 공천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걸 또 기성정당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배경으로 삼아서 비례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례라는 게 무슨 전문가나 여러 계층이나 부문 이런 것을 대표한다 이런 것이지만 그건 구성의 방법이 구성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핵심은 아까 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를 보완하는 정당의 말하자면 수단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당에 그만큼 룸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권자들이 그 정당의 후보를 선출한 결과가 유권자의 그 표심에 비례하지 않는 분야를 정당에게 일정한 의석수를 주어서 정당이 그 의석수를 정당의 뜻대로 채우도록 하는 그 개념이 비례대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거제도가 아니니까 이게 뭐 대표가
자기 계보 늘리기 위해서 공천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무슨 어디 의사, 변호사 돈 받고 팔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 뭐 각 부문 비례를 각 부문을 대표하는 것이 뭐 비례의 개념인 것처럼 이게 잘못 오도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비교 정치학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례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왜 정당이 주인공이잖아요.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직접 그렇죠. 민주주의가 정당이 주인공.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보다는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어쨌든 이 간접 대의제 민주주의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대표할 정당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티라고 할 때 그게 파트잖아요. 부분. 부분이 이걸 대표하는 정치 결사체가 정당이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정당을 만들고 자본가들은 뭐 자본정당,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정당, 농민정당 이렇게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선호를 대리할 정치 세력으로서 정당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자라는 거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상 어차피 주인공은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가 이 지구의 축소판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원리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대로 한다면 국회는 사회의 축소판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각 사회 주요 집단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그 축소판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표하는 집단들 시민들을 대리해서 그야말로 정책과 제도 만들기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앞에 놓고 절충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 비례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례대표 의원 구체적인 누구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고 그 과정이 그지 같고 이래서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례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선 일단 정당이 지지를 받은 만큼 그 정당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국회가 사회의 축소판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술적인 설명이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죠. 그러니까 이제 4대강 사업이 지금 문제되고 있어요. 4대강 사업 이제 볼을 뜯어내야 되냐 말하냐 말이 많은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 원 포함해가지고 그 30조 원에 되는 국가 예산을 누가 해줬어요? 국회에서 다 한나라당이 해줬다고 새누리당이요. 국회에서 다 해줬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 비례대표도 일부 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을 뽑았어요.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예. 근데 왜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를 했을까? 이걸 보면 그때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 통째로 그걸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만약 18대 총선 그 당시 18대 국회니까 18대 총선에서도 득표율대로 의석이 갔으면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나라당을 지지해 준 국민도 45%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도 60% 이상 높은데 국회에서는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이거 지금 이 선거제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과거에 국회에 있어 봤지만 이렇게 선거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한은 우리가 13대 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9대니까 3, 4, 5, 6, 7, 8, 9 무려 7번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할 때마다 40% 내지 60%까지 선수 교체를 했잖아요. 국회의원 교체를. 세계에서 최고의. 네, 초선 비율이 많을 때는 55%, 60%, 적을 때는 35%, 40% 이렇게 계속 교체를 했지만 정치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렇죠. 이 정도 해봤으면 이제 사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도 있는 거구나 해서 좀 심상정 의원이 하는 얘기를 작은 정당이 지 의석 늘리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취자들 중에도 야 시끄러워 뭐 국회의원 대가리 수 늘리자는 게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들어보세요. 안 듣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귀하들만 손해야. 그러니까 이제 숫자 늘리는 거 가기 전에 전에 이제 그 아까 비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비례에 대해서 불신이 크다. 근데 비례의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는 선거법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개념이 국민들에게 전달 안 됐다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선거구제 그 여론조사에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오해를 좀 바로잡으면 저희가 그 주장하는 것이 소선거구제가 잘못됐다든지 소선거구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핵심은 투표 우리 그 유권자들의 뜻대로 유권자들이 표 주는 대로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제도인데 그걸 하려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더라도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가까운 숫자가 사표가 되니까 이 과반수 가까운 사표의 민심은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독과점 프리미엄을 늘려서 소수 정당이 가져가야 될 걸 더 추가로 가져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소선거구제의 그 승자 독식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보완할 수 있을 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2대1 최소한. 예. 그래서 근데 1대1이 이제 저희는 그 독일 아까 뭐 명품 선거제도가 독일인데 자동차 벤베 벤츠만큼 좋은 게 독일 선거제도야. 거기는 이제 1대1로 돼 있어요. 네, 1대1로 돼 있어. 앞바퀴, 뒷바퀴 다 2개씩이야. 우리는 이제 최소한 2대1로 그러니까 뭐 지금 워낙에 뭐 1대1은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2대1까지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 양보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의당이 이제 그런데 뭐 꼭 저거 선관위는 300석 가지고 2대1 하라고 했는데 누구든 왜 360석을 해서 60석을 늘리냐.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관위는 사실 양당 눈치 보느라고 300석 이야기한 겁니다. 사석에서 이야기하다 하면 실제로 이렇게 왜곡된 선거제도가 개선이 돼서 정말 투표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걸로 하려면 의석수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상당 부분이 다 인정을 해요. 의석수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200대 100이면은 우선 산술적으로 지역구가 지금 246석이니까 46석 지역구를 없애야 돼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00%, 10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 선관위 안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뭐 의석수 줄이는 건 절대 반대예요. 그러면 의석수 안 줄이고 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냐?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늘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국회가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뭐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만 배불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역구도 못 줄이고 늘리는 것은 또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여론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버티는 거예요. 이제 밀고 가려고 하는 안이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2대1로 인구수를 조정하라니까 이건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끼워 맞춰 가지고 늘어나는 의석수가 지금 한 암만 해도 한 18석은 되는데 이걸 최대한 끼워 맞춰 가지고 지금 아주 임시 방편적이죠. 끼워 맞춰 가지고 이제 늘어나는 의석수를 2-3석 정도로 축소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전국적 게리맨더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비례해서 조금만 덜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지금 의석수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정치 똑바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민심을 악용해서 지금 오히려 공정한 선거제도로 나가는 길을 봉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새누리당의 의도다. 예. 저 선관위 안에서 조금 얘기가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권역별 비례, 뭐 석패율제도. 네. 그것도 복잡해요, 그죠? 복잡하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아니 전문가의 설명. 그러세요?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하여튼 좀 특이한 안이에요. 일본식 권역별도 있고 독일식 권역별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좀 절충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이제 300석은 그대로 두고 소선거구 200, 비례대표 100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6개 권역에다가 그 300석을 일단 배분하자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그러면 이제 평균 권역이 보면은 50석이죠. 6개 권역 300명을 6개로 나누니까. 그리고 소선거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2대1로 하자는 거니까 만약에 평균 권역을 우리가 상정한다면 그 평균 권역 내에는 50석이 있는데 그중에 33석 정도는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구가 33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의 풀은 1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역별로 선거 결과를 까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몇 프로를 그 권역 내에서 득표했는가. 그래서 그 특정 정당이 득표한 율에 그대로 비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표, 정당 지지표. 그렇죠. 정당 지지표. 정당표를 그대로 셈해가지고 그 득표한 율에 정확하게 그 권역 내의 의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 권역에서 50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정당이 10%를 득표했다.
그러면 그 A 정당의 그 권역에서의 의석수는 확정되기를 5석. 네. 50석에 10%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당이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다 따르면 비례로 5개. 비례로 5개. 네. 그게 연동된다는 거예요. 한 개 얻었으면 비례 4개. 맞아요. 그 A 정당이 그 권역 내에서 지역구에서 3석에서 이겼어. 그럼 2석은 비례로. 2곳에서 승리했어. 그럼 3석은 비례로. 아무 곳에도 지역구에서는 다 졌어. 그러면 5개를 비례로. 그러니까 어쨌든 첫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 의석은 확보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지역구에서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 의석은 나눠가게 되죠. 이걸 권역별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의랑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아쉽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심 의원님 의견도 저도 듣고 싶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전국을 득표율로 하는 거 그게 완전 독일식일 텐데 네. 그거보다는 약간의 바이어스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 첫 안으로선 저는 이 정도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전국 독일식으로 하면 전국 평균 득표율대로 해서 의석을 산출하고 그 비율을 각 권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선관위에서 낸 거는 지역별로 지지율 편차가 정당들이 있으면 그 지지율 편차 나는 대로 인정을 하고 그 지역 내 득표율만큼 이제 권역에 할당되는 의석을 나눠 가지는 거니까 실제 결과는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게 안 날 것 같아요. 현재로서. 똑같아요. 뭐 그 자체로서는 이제 좀 그 지역주의를 광역 지역주의를 이렇게 제도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 이제 의석수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역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정당 지지율에 맞춰서 의석수를 보장하다는 그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처럼 전국적인 득표율을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의석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론으로 갖고 있었지만은 선관위 안을 존중해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안으로 지금 법안을 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선관위 안은 권역별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를 산출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을 전국 득표 3% 이상 5석 이상 정당에만 참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5개 당선, 그다음에 비례대표. 그렇게 된 정당들 중에서 이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적용을 받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2%로 2% 세석으로 낮췄죠. 참고로 독일은 5%입니다. 네. 진입 장벽이. 예. 그리고 또 뭐 석패율제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건 석패율제는 한마디로 이제 뭐 대구 같으면 김부겸 의원님 뭐 근소한 차이로 질 때 구제해 줘야 된다. 워낙에 지역주의 편차가 크니까. 그다음에 호남에서 새누리당 또 후보도 구제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진보 정당은 이 석패율제를 반대해 왔어요. 근데 반대해 온 이유는 지금 비례 의석이 뭐 지금 한 16%에서 18% 될 거예요. 줄어들어서 16%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54석 그 작은 걸 가지고 석표를 적용하다 보면은 정말 그 중진 구제용밖에 더 되냐 이 비례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반대를 한 거고 만약에 지금 선관위 안대로 100대 200 그래서 100석 이상 비례 의석수가 보장이 된다면은 이제 석패율제의 개념보다는 동시 입후보제. 그게 그거예요. 지역과 지역구에도 입후보한 사람이 비례로도 입후보하는 동시 입후보 제도를 우리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결국 그게 그거라고 봐요.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고 동시 입후보한 후보들 중에서 누구부터 당선시킬 거냐를 그 정당 내부에서 정할 때 그때 리스트를 짜놓고 이제 다득표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들이 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그건 정당 내부의 삶으로 볼 수 있어서 굳이 그걸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석패율제가 우리나라에서 논의됐던 이유는 일본에 있는 거 갖고 와서 그게 이제 소선거구 그 246 그다음에 54석 비례대표 그러니까 18% 이 조그만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냥 깍두기죠. 먹지도 않는 깍두기 정도인데 여기서 비례성이 보장 안 된다는 의미는 양대 정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이나 영남에서 호남에서 예컨대
새누리당, 반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어도 몇 석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지금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래서 석패율을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석패율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지역구에도 나가고 비례대표 명부에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1번에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의 뭐 스타급이라든가 시니어를 1번에 여러 명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역구 결과가 나오면 그 중에서 말 그대로 아깝게 패한 사람, 가장 아깝게 패한 사람을 1번 비례대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의원의 예에 그럼 지역구에서 졌잖아요.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봐서는 훌륭한 정치가니까 그분을 비례대표 1번에 올려놓으면 석패율로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완화해보자는 얘기인데 그 정당 체제 전체에서 보면은 비례성 증대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선관위 이번 안에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패율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 관계자한테 왜 그 석패율을 넣느냐, 뭐 의미도 없는데 그랬더니 맥락 속에서 넣은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양대 정당이 석패율을 한다니까 할 거면 이 정도로 하시라,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선관위가 낸 안은 이 석패율제는 동시 후보제라기보다는 호남 영남 지역주의를 어떻게 뭐 좀 극복해 보자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그 권역에서 5분의 1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석패율을 적용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도권이나 다른 데는 다 5분의 1 이상 양당은 다 같잖아요. 영호남만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아주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 안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왜 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비례 의석을 200대 100으로 100석을 확보한 전제 위에 이게 실현이 되면 괜찮은데요. 그거는 용두삼이 되고 이제 이 석패율제만 이제 채택되는 이른바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 극복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말 그 비례 의석 개념이 더 후퇴돼 버리는. 진짜 빚 좋은 개살구예요. 못 먹어. 근데 지금 걱정이 뭐냐? 지금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석패율제라는 거. 이거 안타깝습니다. 폰만 잡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관위 개정 의견이 발표된 직후요. 반응들을 보면 다 좋은데 이게 되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안이 혁신적이고 또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해 보일수록 새누리당 그리고 또 뭐 새정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정치적 기득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키를 잡고 있는 두 정당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거란 말이죠. 최근에 그 제1야당 새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가 정계특위에서 선관위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안이요. 예.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이번에 이제 관악을의 새정치연합 후보로 된 그 정태호 씨가 청와대 비서관을 할 때, 정무비서관을 할 때 청와대에 연구팀이 있었어요. 이 최태욱 선생님 아실지 모르겠다. 그 외부 학자들도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현행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제도들을 다 모색을 했어요. 외국 사례 다 검토하고. 근데 그 실무를 했던 게 이제 그 정태호 씨인데 그때 그 안을 책에 만들어 갖고 제가 여당의 정계특위위원 간사여 가지고 당 자체 특위의 부위원장 겸 간사여 가지고 그걸 다 검토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안도 이 100대 200 비례대표 100을 하는 이 안도 그때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현재 두 당이 현행 제도의 수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국회의원 선거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는 자기 머리 깎으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못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남이 깎아줘야 되는데 남이 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또 유월항쟁 같은 혁명적 상황이 일어나서 법을 바꾸든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 국민투표 외에는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결단해서 최후 통첩하고 여야 정당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언제까지 법 개정하시오. 뭐냐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리는 그런 법 개정을 하시오. 그때까지 안 하면 내가 국민투표로 발의하겠다 이 법을.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 없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대통령이라고 그걸 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국민투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인 시위하러 갈까 청와대 앞에? 근데 이제 그 원래 그 선거법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그 헌재 판결이 없었으면은 뭐 지금도 양당이 그 정개특위 구성해가지고 작년부터 야단을 쳤거든. 야단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양당 모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고 당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자기 그 정치적 생명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뜨거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노 대통령이 그때 대연정 발의를 제안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 현재 이 민의를 반영 못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권력 구조를 바꾼다는 데 합의하는 전제 위에 권력 반을 주고 대연정을 하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반응을 보면 한나라당 펄쩍 뛰었죠, 물론. 왜냐하면 이 선거구제도를 고친다는 거는 자기들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대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보상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권력을 반분하자 이렇게 제안한 건데 그냥 거절했죠. 그 박근혜 씨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야당 대표할 때 참 나쁜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헌법 얘기하고 할 때. 그러면 그 당시 열린우리당은 반겼냐? 천만의 말씀이요. 겉으로는 혼자 정권 잡았냐 뭐 이러면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했지만 왜 싫어했냐면 그 대연정의 조건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새정치연합 그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석에 모이면 막 대통령을 씹는 게 그냥 일상다반사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재 야권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발의하겠다고 하는 순간 새정치연합이라는 이 당에서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뭐라 그러냐면 그 대표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 국회의원들한테 말도 못 붙이겠다 이거야. 국회의원들 핑계 댑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제 뭐 입장을 발표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 입장을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당내에 이것을 힘있게 추진할 만한 뭐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없어. 그 의지는 절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인 2표 하는 것도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는 표 한 표만 찍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얻은 지지율을 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그거를 비례를 했잖아요. 그걸 위헌 소송한 게 이제 저희 진보정당에서 위헌 소송해서 1인 2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걸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평생 1, 2등 해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유능하고 헌신적인 제3당이라도 뭐 유권자의 그 선택에 의해서라면 야당 제일 야당도 될 수 있고 집권당도 될 수 있어야 이게 공정한 경쟁 질서인데,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내부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헌재에 선거 그 지역구 선거 유권자 수 조정안을 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저희는 이제 걱정이 이런 겁니다. 양당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론화도 하지 않고 안도 지금 아직 확정을 안 지었어요. 지금 정개특위가 이번 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걱정은 뭐냐, 대체적으로는 지금 그 이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이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라도 오히려 비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헌재 결정을 조정하려고 들면 이건 또 개악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 무모한 짓 같지만 이제 그 의원 정수 확대를 비롯한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빨리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 그 뭐 아무리 여야 지도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일단은 선거구 획정을 조정하려면은 조정하고 나서 의석수가 부족합니다. 의석수를 어디선가 늘려야 돼요. 아니면 비례를 조정하든지. 의석수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걸 추가하지 않고 비례로 축소한다. 그러면 사실 이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비례 축소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해 줄 거냐. 그럼 뭐 2017년 정권 교체는 날아가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안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시기도 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여기까지 내줬고 또 헌재가 선거법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조차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되는 날 합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갖고 또 선거법을 왜 바꿔야 되는지, 선거제도가 왜 지금 불공정한지에 대해서 공감을 좀 확대하는 노력을 하면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호기, 여태까지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 호기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 세력,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한 반대 세력이 양대 정당이죠. 근데 양대 정당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해야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가 거센 것 같아요. 하나는 양대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 혹은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온 그 지역구에 말하자면 정치지망생들.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꼭 나쁜 놈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정말 많이 그렇죠. 투자를 했을 해온 텐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만 특유한 정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요거 날아가면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고 그래서 지역구 줄까 봐 불안. 근데 그 문제는 아까 나왔듯이 이제 의원 정수 증대로 풀어야 될 텐데 그건 또 국민이 납득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의원 개개인의 반대가 심각하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당으로서의 문제인데요. 양당제가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매력적이죠. 그 못해도 2등이고 항상. 그리고 그 권력을 가능성은 물론 새누리당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훨씬 더 많겠지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수를 한번 또 잡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씩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제를 두 정당이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당제를 깨기 위한 방법은 그러니까 다당제여야 된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이건 이제 국민이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당제는 계속 유지하고 싶을 테니까 그 양당제가 깨질 거라는 불안감은 요번 그 선관위 개혁안을 그 2012년 총선에 대입해 본 시뮬레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머니투데이 더 300이라는 데서 한 거 보니까 정말 이 충분히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전국 수준에서 보면 새누리가 152석이잖아요. 그 당시에 12대. 근데 지금 선관위 안대로 하면 138로 줄어요. 그러니까 단독 과반 지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석이 주네요. 그렇죠. 민주당은 127석에서 119석으로 줄고 19대 이번 19대 시뮬레이션 돌리면 8석이 주네요. 통진당은 지금 13석인데 34석으로 올라가요. 34석.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다 함께했던 그렇죠. 13% 통합정보다 이전에 그러니까 진보당이라고 합시다 그냥. 진보당. 10.3%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34석이면 유력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 교섭단체 20석을 훌쩍 구성하고도 남는. 그러니까 이건 다당제를 의미해요. 각 상임위에 2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양당으로서는 살떨리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지금이 이렇다는 거고 뭐 녹색당도 올라올 것이고 뭐 청년당도 올라올 가능성 이렇게 되면 양당 모두 그야말로 지금 프리미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찬성할 리가 없어요. 그중에 일부 개혁파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당 전체 차원에선 당연히 반대할 거다. 근데 아까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의원 정수 늘리는 방식이 하나 있다고 쳐도 현실성은 떠나서 요거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압박 그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이 압박할 정도로 알아야 되잖아요. 왜 어떻게 압박을 해요? 뭘로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혹시 우리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냥 권력자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지금 대선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가 제일 이 국민에게 여론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자잖아요. 그 최고의 자이므로 이분이 어떻게 나서주는 거죠. 여론 형성에. 그 얘기 제가 혹시 나중에 나오면 그 얘기 전에 그 얘기 전에 이제 우리 정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정치가 바뀌질 않나? 그리고 왜 그 양당은 평생 양당인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이제 저희 진보정당이 내부적으로 많은 오류도 있었고 잘못한 점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선거 제도의 문제라고 봐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 민주노동당이 10%를 얻었습니다. 그럼 정당의 비례한 의석수가 보장이 되는 거면 30석이잖아요. 네. 30석이면 바로 교섭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럼 교섭단체라는 게 뭐냐. 물론 교섭단체도 20석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다 2석 내지 5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신만고 끝에 이 선거제도를 넘어서 들어가도 거기에 또 이중장벽이 있어요. 교섭단체 제도라고 20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험도 지네끼리 다 나눠 먹어 거의. 그다음에 3중 장벽이 지금 말씀하신 정당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3중 장벽의 정당 보조금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당 보조를 하는데 그 보조금의 50%는 두 당만 나눠 먹어요. 교섭단체라고. 그리고 나머지 50%를 두 당이 포함한 수비례로 나눠요. 의석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아직도 정치권에. 그 의석비는 또 이 선거제도 때문에 자기들이 과대하게 가지고 그렇지,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값도 없어. 아무리 값이 많아도 이런 값은 없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소수정당이 뭐 소수정당 주제에 맞게 해야지 자꾸만 넌 비판하고 뭐 이렇게 소수정당 이익의 입장에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착각입니다. 교섭단체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 스포츠로 말하면은 메인 그라운드에 교섭단체는 메인 그라운드에 나가서 뛸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두 당만 메인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어떠냐? 5석이라도 지금 골목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골목에. 그러니까 메인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면은 관중들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잖아요. 우리는 보조 경기장, 되잖아요. 보조 경기장 연습구장에서 중계도 되니까 설사 오류가 있더라도 잘못해도 바로바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개선도 빨리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은 뭐 보조 경기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큰 소리가 나야 이 소리 어디서 나지? 옆 동네. 쟤들 무슨 일 있지? 옆구장. 그래서 어쩌다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막 멱살잡이해서 막 레드카드 나오고 이래야 뉴스에 한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들도 그렇고 제가 지역구에 가면 뭐 좀 의제들도 좀 빨리빨리 개발해가지고 목소리도 좀 세게 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소리를 무진장 세게 내는데 이게 담장 넘어 골목 넘어까지 가려면 마이크 성능이 엄청 커야 되는데 마이크 성능이 작아서 그렇다.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공정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시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정당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 하였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지금 제1야당 이상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니 저는 뭐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5%입니다. 정의당이 5%인데 만약에 선거제도가 바뀌면은 355, 300석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15석 정도는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국민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기 국민 여러분 2%만 더 주시면 저희가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렇지. 2%만 더 주시면 20석이 넘으니까 그러면 아마 저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2%는 충분히 흔쾌히 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교섭단체 두 당이 맨날 서로 찌굿받고 뭐 격렬하게 하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3당 교섭단체 제도 체제만 돼도 저는 그런 소모적인 대립 이런 거 대폭 줄고요. 특히 지금 양극화 해소에 한 발 성큼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 드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기회를 주시면 그래도 왜 늘리냐 그 다음에 특권 축소와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가끔 나는 보면 이 새누리당이랑 새정치연합을 보고 있으면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현대 기아차 같아. 단일 브랜드가 달라요.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엠블럼이 달라. 근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계열사로 엮여가지고 한 계열사야. 그 다른 자동차 회사는 진입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제 외국산 수입해갖고 지금 독일차 수입해갖고 팔아보려고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지금 선거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한 건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뭐 진영 대결 이야기하는데 진영이 아니에요. 진영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양당 제도는 양당 체제는 이게 이념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경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낡은 냉전 시대의 논리 동원하고 격렬한 언어 구사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가 정말 다양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나 또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열려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문제인식의 핵심이죠. 핵심. 아니 내가 꼭 나 정의당 당원 평당원이지만 당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이 맞아요. 내가 옛날에 큰 당에 있을 때도 사실 저 주장이 맞다. 민주노동당 주장이.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게 맞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여튼 득표율대로 의석이 나오게 한번 연구해봐라. 이래가지고 몇 년을 그거를 현직 대통령을 업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제가 이제 이 청취자들께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좀 언짢으 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양당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 새누리당은 국가 파생정당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조는 그 국가 파생정당을 반대하는 사실 부정적 정체성으로 형성된 정당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걸 우리가 뭐 얘기할 땐 독재와 그러니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져도 의원님들 크게 걱정 안 하세요. 물론 뭐 아주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왜 내년 선거 때 가면 또 다시 이제 다시 복원될 거다. 또 걸러 모여.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표 심리를 활용해서 그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에 매달려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에 매달려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 대표님이 아무리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이번에 이제 그 진정성은 이번 정개특위 과정에서 정말 이 선거제도 개혁에 어느 만큼 혼신의 힘을 갖고 앞장서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좀 전에 사실은 좀 토크 세 번째 토크로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세 번째 토크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뭐 결국 양당의 셈법을 내재적 관점에서 정리해봐도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채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은 그러면 이번에도 선거법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에 실패하고 넘어가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또다시 이렇게 정치가 직접으로 성숙할 기회를 또 갖게 되겠느냐. 또 안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압박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역구의 문제는 뭐 그 의석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의 이해관계 이거는 참 방법이 없고 국민의 압박밖에 없다. 그러려면 국민이 알아야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토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되는 팟캐스트입니다. 우리가. 네. 근데 그 지역 뭐랄까 그 지역구 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국민들은 오히려 그 첫 번째 문제에 더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 문제는 지금 같은 뭐 가뜩이나 정치권에 지금 불신이 지금 뭐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의석수 늘리자 그러면 이제 매를 청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안을 낸 것은 이제 실현 가능성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의석수가 이따 뭐 최태국 선생님 보완해 주시겠지만은 의석수가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예, 평균보다 좀 떨어지죠. 네. 그런데 이제 OECD 한국을 제외하고요. 예. OECD가 34개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OECD 국가들의 의원 한 사람당 평균 인구가 97,980명이네요. 예, 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16만 2,500명. 아유, 그럼 뭐 2배 됩니다. 2배네. 네,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360석으로 늘리자고 의석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밑돈다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미국 50만 명이다. 우리보다 아마 많은 게 한 두세 나라 될걸요. 미국은 양원제잖아요. 예. 양원제에다 거기는 주의회가 워낙 막강하니까 연방의회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실을 지금 최태국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라는 거는 대의기관이니까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 우선 전제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석수를 가지고는 골고루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늘리자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또 니들이 뭐 얼마나 똑바로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똑바로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국민들에게
이제 신뢰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권 축소를 했는데 저는 뭐 사실 이게 뭐 포퓰리즘 차원에서 특권 축소 이야기하는 거는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대접 잘 받아요. 근데 OECD 국가의 13위권이니까 그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복지라든지 다른 건 다 30위권이거든.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 국회의원 이용만 12위권이고 나머지 다 30위권. 그러니까 제 국회의원 얘기는 복지만 잘 돼 있네. 그러니까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 새누리당이 뭐 국회의원 특권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변죽만 올리고 진짜 핵심적인 특권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세비 줄이자. 줄이고 그래서 저 중하위권으로 지금 프랑스가 한 8천만 원대거든요. 이렇게 중하위권으로 낮추고 우리 복지도 우리 국민들 누리는 복지 수준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왜 OECD 국가 이상으로 받아야 되냐. 그런 게 하나 있고. 프랑스가 8천밖에 못 받아요. 그 월급 너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기득권 돈도 많고 그다음에 권력도 많은 분들 또 국회의원까지 하시려고 안 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세비도 실제 삭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또 특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수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만 있는 건 과감하게 폐지하자는 거죠. 국민들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출장 이게 뭐 해외 출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굉장히 불투명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야. 네, 꼭 필요한 해외 출장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투명성도 제고하고 해서 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제 얘기는 실제로 정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비용은 300명 선에 지금 총 비용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실제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 늘리기 위한 어떤 뭐 방편으로 말이지 그 뭐 특권 축소 이야기했는데 니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 특권 축소는 없어지고 국회의원만 늘리지? 이렇게 이제 댓글에 다신 분도 있는데 저희는 진정으로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정치 잘하지 못하면서 정치만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국회의원들만 대접받는 것은 스스로 낮춰서 국민들에게 의지를 보여드리면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국민들 전부 저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산 한 푼도 안 늘리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비예산 특권도 축소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왜 OECD 다른 나라 OECD가 97,9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근데 복지국가, 유럽 복지국가들, 그러니까 OECD의 회원국 중에서 유럽 복지국가들은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으로 한국 의원 수를 늘리려면 510명이 돼야 되고요. 소위 복지국가 수준으로 하려면 997명으로 늘려야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작아도 아주 심각하게 작은 수준이거든요. 늘리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운영 비용을 동결한 상태로 가면 뭐 누가 계산도 했던데 500명까지도 별 문제 없이 늘릴 수 있다. 돈은 안 든다.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특권을 축소를 하고 정말 이게 무슨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하는 자리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상한 놈들은 안 들어올 거예요. 차라리 정치권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도 들어올 거야. 근데 그 제가 이제 이 그 선거법 개정안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민사회에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360석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도 지금 워낙에 불신이 크니까 이거 무슨 뭐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시민사회가 가니까 우리 특히 최 선생님도 그렇고 아니 평균 510석은 돼야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울림이 더 커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설득력을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최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랑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치적 해법이 작동돼야 먹고 살 수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거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정치가 하는 거다. 근데 정당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정당 막 유력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설령 뭐 동결 안 하고 돈이 더 들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아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만큼 사회경제적 약자들 위해서 일하는 직업군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요. 언론 뭐 기업 관료 누구도 약자들 서민들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거니와. 그나마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그들을 대표하는 건데 이거 늘리는 것을 찬동해야 돼요. 근데
왜 뭐 반정치 문화 같은 게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아까 양당제를 벗어나서 다당제로 가야 되는 것은 국민이 결국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하여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 문제로 저는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 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 말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난 이제 정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할게요. 심상정하고 유땡땡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 심상정이 훨씬 훌륭해요.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땡땡은 뭐냐? 유땡땡은 지금 그냥 널리하게 출퇴근하면서 글이나 쓰고 있고 이제 책 1년에 한 권씩 책 내서 팔면 국회의원 세비보다 정치에서 도망간 거 합리화하는 거야. 네, 국회의원 세비나 장관 월급보다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실업자 됐다 걱정해 주시는데 수입도 좋아져, 몸도 편해, 어디 가면 또 대접도 더 좋아요 옛날보다. 옛날에 정치할 때는 뭐 누구 정치하는 놈 이러면 막 그 버러지 보듯이 해. 을 중에 을이야. 지금은 작가입니다 이러면 작가 선생님 이런단 말이야. 그럼 누가 훌륭해? 심상정이 훨씬 훌륭하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언론 보도나 뭐 칼럼 이런 걸 보다 보면 소위 뭐 종편 메뚜기 뭐 시사평론가들도 그렇고 이 정치 그 자체 정치인이라는 집단 그 자체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나는 평소에 생각해왔어. 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해봤지만 이제는 정치 안 하니까 하는 말인데 진짜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나락으로 몰아넣는 행위예요. 야 니들 정치하는 놈들 똑바로 놈들 하나도 없으면서 뭐 정원 늘리자고 웃기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람을 교체해봐도 정치가 안 변했다면 문제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 생각 한 번 정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정의당 니들도 똑같아.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수 늘리자고 이것들이 기득권만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심 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이 많이 고민이 묻어나는 이야기고 지금 최태국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관찰하고 정치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연구한 결과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 게시판에 그렇게 막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미리 얘기하고.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선거 제도를 개혁할 과제를 갖는 거야.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라. 자기 스스로 한번 가장 합리적인 안을 한번 내봐라.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국회의원을 100명 이하로 줄이고 월급을 연봉 3천만 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최태국 선생님이 수치를 이야기를 했지만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을 만들려면은 다른 양당의 국회의원 만드는 것보다 7배를 50만 표가 있어요. 7배를 더 찍어야 된다는 것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이 그렇죠. 7분의 1밖에 안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의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의 그 표의 평등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선거법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위헌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에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가 헌법재판관이면 위헌 결정 내지 이거. 그렇지만 생각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예.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정당 정치라는 걸 생각한다면 현행 우리 선거제도는 위헌성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제도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입법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 심하게 나고 이런 건 야금야금 위헌 결정을 해주는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 고치는 사람들인데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거 고쳐갖고 좋은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탄핵이라도 할 거야.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이게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이 제도 고착화의 함정에 빠져갖고 우리나라 여기 못 벗어나게 되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은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슬슬 우리 얘기를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최태국 교수님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 정도 얘기할 수 있나요? 무조건 뭐 시간하시면 돼요. 저는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뭐랄까 하여튼 기업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기업가라는 게 그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영어로 하면 앙트레프레뉴어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무슨 장사꾼
뭐 사업가, 비즈니스맨 이거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엔터프라이즈죠. 네. 앙트로포너. 그리고 기업가 정신, 네. 앙트로프레니어십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세상에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혁신가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좀 그들을 해피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없던 거를. 그런데 자기가 아주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다고 치면 혼자서 해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널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널리 쓰십시오. 이거 이제 홍보 혹은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쓸 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돈을 좀 받잖아요. 대가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정치 영역으로 갖고 온 것을 정치 기업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폴리티컬 앙트레프레니어라고 하는데 마치 기업가가 경제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여기에 정치 기업가라는 사람들은 꼭 직업이 정치인일 필요는 없지만 뭐 학자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정책과 제도를 창안해내든가 아니면 기존의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든가 해서 개혁이나 새로 제정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즐거워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아까 기업가가 그러듯이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습니다. 바꿉시다. 만듭시다. 그리고 그 대가로는 이래서 직업이 정치가라면 표를 받는 거고 아니면은 학자나 언론이라면은 뭐 신망을 받거나 명예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리워드를 받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내는 거를 정치 기업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라든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 늘리는 정치 상품이 왜 좋은지, 선거제도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왜 좋은지, 다당제가 왜 더 난지 이런 정보를 널리 알려야 돼요. 이게 정치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뭐 권역별 연동제라든가 독일식 선거제도 이런 상품을 널리 알리는 기업가가 학자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알게 되면 아 그게 문제였구나. 그런 좋은 상품이 있구나. 그 상품을 내가 구입하면 즉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구입하면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정보를 널리 쉽게 풀어서 널리 제공하면 여론이 동원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가들이 거의 개입해서 그 여론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조직화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직화된 여론을 등에 업고 개혁을 완수해내는 이걸 이제 이런 일련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정치 기업가 군 혹은 정치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이런 좀 체계적인 정치 기업체가 만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학자, 언론인, 뭐 소셜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던가요? 뭐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의식 있는 분들이 문제성을 아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 정보들을 잘 쉽게 풀어서 널리 좀 알리고 정치가 혹은 정당이 그 구심점 역할을 해서 이 동원된 여론을 갖고선 개혁을 달성해내는 그 점에서 저는 그래서 아까 유시민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2017년 대선 앞두고 지금부터라도 대통령 후보, 대통령감이 나타나서 이 정치기업가의 역할을 대표 정치기업가의 역할을 해주면 이분을 중심으로 언론이 이제 여론이 쫙 퍼지고 여론이 동원되고 여론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이거 한번 시민사회 단체와 이런 대통령 후보 혹은 그 정당여도 좋고요. 요게 연대가 돼서 이런 정치기업 행위를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가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느 분일지 몰라도 하여튼 좀 대통령 후보에서 쫓겨날 걸 잘못하면 아니 목숨 거는 거죠. 진짜.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뭐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승부사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배수진 탁 트고 뭐 이런 그런 좀 뭐랄까 그런 분이 참. 근데 이제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 70-80% 되는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좀 먹혔을 텐데 이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뭐 30% 미만 이 정도 이런 조건에서 그 제안을 하니까 그렇죠. 다 이제 반응이 숨겨진 의도가 뭐냐 전부 이걸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정치 평론가들이 정말 그 가장 그 유망한 그 블루오션인 것 같아.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오해받지 않을 만한 지위는 오히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내가 아직 대통령 안 됐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컨대 뭐 2020년 총선 때 난 대선 대통령 임기 스스로 스탑하겠다.
그래서 총선과 함께 뭐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물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국가 운명을 볼모로 해서 정치 도박을 한다. 바로 평이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언론 지형이나 어떤 지식인 사회 지형에서 저는 못 견딘다고 봐요. 이제 저는 어떤 정치인에 그걸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 원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좀 좋은 정책으로 사람들 보듬어주고 좀 국민들 좀 통합하고 이렇게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지금 제1당, 제1야당, 그러니까 집권당 제1야당이 다 지뢰밭이에요. 어떤 정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들고 나오는 즉시 곧바로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경계 심리가 고개를 들게 되고 그들 속에서 경계 심리가 고개를 들게 되면 언론과 지식인 사회로 이것이 쫙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게 순식간의 일이에요. 이게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래도 뭐 그러면 시민사회나 학계 쪽에서 여야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매니페스토식으로 그런 이벤트를 해서 부담을 좀 떨어줘서 네, 어쩐지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처럼 들려요. 아니 근데 집권기 동안 굉장히 상처 많이 받으신 의미 있는 것 같아. 선거제도 개혁이 일어난 나라의 경우를 보면 많은 경우 그런 이 대표적인 정치 기업가들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의 제프리 파머라는 그때 법무부 장관 부수상했던 분이 정말 목숨 걸고 나왔고 오자와 이치로 지금은 좀 우리가 안 좋게 보이지만 적어도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한 이 사람이 앞장섰거든요. 목숨 걸 정치 생명 걸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신뢰도 얻고 있고 이런 분이 이거로 내 정치 생명 건다고 한번 나가보면. 근데 나가면 그거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도 나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력한 사람 중에는 총대 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유력 안 한 놈이 그걸 총대를 매면 이상한 놈 되는 거야. 뭔 소리 그러니까 유 작가님이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난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트라우마가 아니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네. 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플라톤은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철인 정치를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쨌든 대중의 선택, 대중의 결정을 신뢰하는 전제 위에서 성립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 점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큰 숨을 자주 쉬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싹 달아나가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큰 숨을 쉬게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 대중의 결정을 신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신봉해야죠. 믿어야죠. 이래서 심상정 의원은 정치를 하시는 거고 난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정치에 대해서 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잘못된 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는 것이 또 시민의 책임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책임을 다할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네. 제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나 한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선거법 개정도 이게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될지언정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직업적 정치인으로서는 마땅히 앞장서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역시 센 언니야. 주말에 욕을 그렇게 자시고도 지금 기가 안 죽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이거 마무리하실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청취자들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정의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개혁 슬로건을 공모를 합니다. 이게 너무 설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선거법 개혁의 핵심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슬로건 이걸 좀 꼭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해 주신 내용은 심사를 거쳐서 최대 50만 원. 50만 원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돈이 들어가야 돼. 50만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당원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24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의당 홈페이지를 3월 24일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치적 슬로건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어법으로 딱 요약을 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뭐 네티즌들 워낙 또 뛰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유능한 카피라이터께서 좀 도와주세요. 시민들 중에.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덕담 한마디 하면 요새 욕 많이 자시니까 연기 읽지 마시라는 뜻에서 그 유명한 학자인 막스 베버의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보면. 정치인 중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정치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독일어로 레벤 폰 폴리틱, 폰 데 폴리틱이라고 해요. 정치로 먹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정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대요. 레벤 피어리 폴리틱. 예. 진짜 정치가 제대로서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실천하는 정치가는 정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심상정 대표를 보면 막스 베버가 이제 2021세기의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을 발견할 텐데 그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가지실 거고요. 그 정치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정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욕만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유 대표의 말씀을 그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막스 베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치가다. 예, 독일말로 덴너.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또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 방송만큼은 좀 주위에 권해가지고 널리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악플 달지 말고요.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도 오늘 방송이 우리 정치 혁신의 작은 미랄이라도 되길 바라면서요. 42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진행했던 영화 리바이어던 예매권 당첨자 10분 네이버 정치 카페에 당첨되신 분들 명단 공개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매권 당첨되면 썸녀를 꼬셔서 창조경제에 이바지하겠다던 네이버 카페 닉네임 청호님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당첨 여부 확인하세요.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최태욱 교수님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유시민 작가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회사의 부사장이면 지가 사고를 쳤으면 지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공식 입장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자기는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거야. 땅콩은 접시에다 담아줘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게 조금 과도했을 뿐이다라는 거지. 아니 근데 그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우리 노 대표님이나 우리 진 교수는 나이만 하나 먹은 딸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 딸 보고 사과하라고 안 하고 대신할 거요? 이게 뭐냐고 이게. 거기서부터 꼬였다기보다는 꼬인 결과가 그렇게도 나타난 거죠. 그렇게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재벌 3세의 일탈 행위인 건 분명하나 그렇게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한 15년쯤 전 일인데 이 대한항공의 조종사 몇 사람이 노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우리 돈 문제가 아니다 이게. 우리는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해서 노조만 그래서 더 놀란 거죠. 그 기장, 부기장 같은 사람들이 인간 대접 못 받으면 대한민국에 인간 대접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무장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이번에 내가 그렇게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나는 개가 아니지. 와 근데 그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 말이.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셋이 합쳐 노유진.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그동안 다뤘던 이야기 중에서 머리 꽉 차고 가슴 시원해지는 이야기 14가지를 뽑아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역불문, 세대초월, 교황과 대한민국, 피케티와 부의 불평등, 땅콩과 실세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꼭 집어서 정리해드립니다. 노유진이 함께 쓰고 웅진 지식하우스가 펴낸 책 대한민국을 바꿀 14가지 질문들 생각해봤어?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